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2주가 넘도록 단식을 이어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오늘 오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단식 중단 의사는 여전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의혹 관련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한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일석이조에서 주말 사이 이슈와 이번 주 새로운 이슈들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로코 강진으로 인한 피해가 본격적으로 수습되기도 전에 지중해 동부 리비아에서는 대홍수로 인해 또다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사망자만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제본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우리도 뭐 호우도 있었고 또 폭염도 있었는데 지금 뭐 북아프리카 쪽이 심상치가 않네요. 네. 모로코의 대지진 그리고 리비아의 대홍수. 확실히 이제 기상 이변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도 하고요. 또 아프리카 지역이 최근에 많은 나라에서 쿠데타도 일어나는 등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대단히 불안하다는 게 사실 최근 들어서 잇따라 터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국제사회의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뭐 북아프리카의 또 그 혼란 상황 과연 어떻게 전 세계적인 영향을 줄지는 이따가 또 우리가 국제본부 시간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첫 번째 순서는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했는데요. 출국 직전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권 종말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할 경우에 러시아가 뭐 첩보 위성, 핵잠수함 등의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수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 위협의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AP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국제사회는 그러한 이 북러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거고 북한과 러시아의 이 군사협력,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와 각종 국제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고 이건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북러에 대항하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 거기다 이제 일본까지 합치면은 한미일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오늘 인터뷰에 나온 거고 아마 유엔 총회 발언을 통해서도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윤 대통령의 이 한미일 안보협력 구상, 그러니까 강화 구상 이것 때문에 한중 관계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 협력은 특정국을 배제하거나 배타적인 그룹을 추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윤 대통령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를 향한 경과는 달리 여전히 중국에는 협력의 손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북러 밀착이 북중러 밀착으로 가진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좀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외교라는 게 또 어떻게 뭐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고 또 외교적으로 준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도 북한을 견제하는 네. 그 발언 내용이 담길 거라고 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른바 군수 투어입니다. 군수 투어 5박 6일간의 군수 투어를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일정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군수 투어, 전투기와 잠수함을 포함한 이 러시아의 무기 기술, 군사력 기술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 남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이후에 끊임없이 무기 개발, 군사력 강화 그리고 우주 발사체 개발까지 기술 확보에 매진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러시아와의 본격적인 협상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행보였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융숭이 대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항상 지각을 하던 모습에서 미리 나와 있는 모습도 보여줬고 무슨 또 7가지의 풀코스 만찬을 대접을 했다. 그렇습니다. 만찬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회담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공개 발언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우리가 이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가 있다. 북한은 이 우주 개발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술 전수가 가능한 것처럼 보여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사회 긴장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5박 6일이나 체류를 했는데 러시아에서 이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역대 최장 외국에서 체류한 외국에서 방문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3일에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요. 이후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극동 도시들도 쭉 돌아봤습니다. 전투기와 우주기술 관련 장소들을 시찰한 게 눈에 띄는데 15일에는 하바롭스크주 콤스몰스크나 아무라에 있는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 여기서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 민간 항공기 생산 과정을 살펴봤고요. 16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서 크네비치 군 비행장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나왔죠. 김 위원장하고 친해요. 그렇습니다. 네. 북한으로 와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이 러시아의 미그 31 전투기에 장착된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을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김 위원장은 이 핵무기를 탁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세대에도 가까이서 관찰을 하면서 이 러시아의 첨단 기술에 대단히 관심을 보였고요. 이후에는 전략 핵잠수함, 각종 수상함 등 최신 장비를 갖춘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지도 방문을 해서 최근에 이 북한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했다라고 선언한 바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실패했다고 우리 당국에서는 또 분석을 한 바 있지만 역시 잠수함 개발에도 러시아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반도의 긴장은 높아지는데 어떻게 앞으로 또 진전이 전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오늘 결국 건강 악화로 여의도 성모병원인가요? 네.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 6시 50분 비서실 직원이 건강 체크를 하기 위해 들어갔었는데 이 대표실 들어갔더니 이재명 대표가 눈도 못 뜨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그래서 119에 바로 신고를 했다는 거고요. 이 대표가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불을 이제 통째로 들어서 구급차에 태워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혈당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고요. 7시 23분 이 성모병원에 도착해서 생리식염수 투여 같은 응급조치를 받았고 그 당시 의료진 판단은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가 돼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응급조치가 끝난 다음에 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복 치료에 들어갔는데 녹색병원이 단식 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있다 그래요. 또 이 치료를 뒷받침하고 있는 시설이 완비가 돼 있어서 녹색병원으로 옮겼다라고 민주당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녹색병원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단 의사를 밝혔다라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링거를 맞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복하기에는 링거가 아니라 생리식염수를 그냥 링거로 맞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단식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현재까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사실 뭐 김원기, 문희상, 임채정 전 국회의장, 그러니까 민주당 상임고문들이죠. 원로들이네요. 네, 원로들이 와서 단식을 만료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원로들이 빨리
입원시켜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사실 119 구급대도 부르기 했었거든요.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하지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완강하게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구급대가 1시간 정도 기다리다 돌아가긴 했는데 오늘은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다 보니까 강제로 어떻게 보면 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송을 한 그런 상태고 민주당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조금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면 아마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민주당의 과반 의석이니까 통과될 것 같은데 해임 건의안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오늘 박강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받듯이 계속해서 국정 기조 또 인사 모두 폐기해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최악의 민주주의가 될 거다라고 계속해서 민주당은 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 향해서 각을 세우고 있어요. 또 지금도 오후 12시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인간띠 있는 그 모양새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에 들어갔거든요. 민주당은 투쟁 수위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이고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라도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강도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네, 이번 주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조금 빠르게 오늘 곧바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상되기로는 한 20일, 21일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이 18일이니까 좀 빠른 편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로 청구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주 초반이니까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단식 중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검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단식을 하다가 지금 병원에 이송된 상황과 무관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뭐 이런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이거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이고요.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중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같은 경우 성남시장 재직하던 2014년과 15년 사이에 이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성남시가 추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진상 정무실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대표 이 김인섭 씨를 통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200억 상당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이 배임 혐의라는 것이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대신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에게는 뭐 대북사업 독점권 등의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입니다. 문제는 이제 아마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인데 이게 일단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고요. 보고가 된 다음에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법무부와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내일 국회에 보고가 되고 내일 모레 빠르면 내일 모레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빠른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장이 보고를 받으면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올려야 돼가지고 네. 늦어도 25일까지는 처리해야 돼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무조건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이 민주당이 조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해서 아무래도 그래도 두 번째 또 영장이니까 네. 하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단식으로 그렇군요. 병원에 이송된 상황, 이 상황을 또 민주당이 어떻게 또 생각을 할지.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경우 부결이냐 가결이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서구로 가봅니다. 서울시 강서구입니다. 10월 11일 예정되어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경선에서 선출했습니다. 우선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경선의 당선입니다. 경선 후보로 당선된 소감 듣고 오겠습니다. 내용과 절차 면에서 좀 온당치 못한 판례였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비대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받들어서 대통령께서 사면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저는 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형평성에 정말 문제가 있다. 내용 면에서도 조국이 유죄면은 저는 무죄입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정당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까지도 거론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김태우 지금 후보라고 불러야겠죠. 후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2017년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 이걸 2018년, 2019년 연이어 폭로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었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이 구청장에 당선이 됐지만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위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5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는 자신이 잃었던 구청장직을 찾으러 다시 이제 출마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겁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이제 행위 이걸 공익신고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라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뭐 출마할 자격이 안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 달 만인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김태우 후보를 사면해서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터준 거거든요. 오늘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조국 후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얘기하면서 조국이 유죄면 저는 무죄다. 여기에 많은 분이 공감하신다라고 답을 하면서 사실상 이번 선거에 조국 전 장관을 참전시킨다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무래도 김태우 후보가 조국 전 장관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민주당이나 다른 뭐 후보들도 거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아니 조국 전 장관 얘기하지만은 그것보다도 강서 구청장이었다가 이 구청장직을 잃은 다음에 다시 또 여기 출마하는 건 이게 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칠 거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과연 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래서 궁금합니다. 지금 네. 다른 후보자 상황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좀 짚어야 될 주요 일정들은 뭐가 될까요? 네, 지금 보면은 벌써 아마 이제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11일에 선거가 진행되는데 내일부터 23일 오후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명과 우편 온라인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와는 좀 달리 그러니까 거기에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예전에 경찰 그 공무원 부재자 투표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편으로 투표하는 그런 가능한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그 신청자를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민주당 후보는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결정이 돼 있고 또 다른 야당에서도 후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냐 이것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군요. 일단은 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로 전략 공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관 출신의 김태우 후보 또 경찰 출신의 진교훈 후보 그래서 검경 대결이 아니냐 이렇게 언론이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출신 이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네. 거죠. 그것도 그렇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출신의 권수정 전 서울시 의원 진보당은 한의사인 권혜인 당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대책의 공동위원장을 공천했고 또 다른 당에서도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어떻게 보면 야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도 면에서 또 이게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한 후보가 자신이 구청장에 잃은 그곳에 이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는 선거 후보로 결정됐다. 이 점 때문에 네. 내년 총선의 전초전 아니냐. 특히 수도권 서울의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후보자의 출신을 보고서는 뭐 검경 대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번 선거의 본질적인 대결 구도는 역시 윤명 대첩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곳곳에서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 금광 3터널에서 남한선까지 1차로에서 이동하면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안진터널에서 금광 2터널까지 9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경부 동탄터널에서 기흥 나들목 사이로 5차로에서 나들목 개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탄 분기점부터 4km간 여파를 받고 있고요. 달래내곡 에서 반포까지는 통행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부산 방향으로는 통행량도 많고요. 작업 여파도 깁니다. 신갈에서 수원까지 정체고 동탄 분기점에서 남사까지는 12km 구간 밀립니다. 이후 북천안에서 천안 나들목 사이 12km 구간은 작업 여파로 정체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 서울교에서 한강철교 사이 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가양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북단 방향 4차로에선 작업하고 있어서 양방향 서행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원으로 갑니다.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를 해왔습니다.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죠. 네, 지난 15일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집값 폭등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쏟아져 왔고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집값 관련해서 이걸 너무 막 폭등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에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2017년 장하성 정책실장 시절부터 주일에 집값 확정치 발표를 주중치, 속보치, 확정치로 나눠서 주 이제 3회 산출도로 변경한 다음에 사전 열람에서 공표전 제공 누설을 금한 통계법이 위반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7일간 조사 결과인 월요일에 나오는 속보치와 화요일에 나오는 확정치를 3일간 조사 결과로 예측한 금요일에 나오는 주중치로 맞추는 통계 왜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감사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발표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국토부 직원이 2019년 6월 셋째 주 통계에 관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은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드린다. 이렇게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변동률이 하락으로 나오도록 요구했다. 이런 언급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국토부가 이 부동산원 원장 사퇴와 예산 축소 등으로 부동산원을 압박하게 됐다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인데요. 또 이 부동산 관련 통계와 더불어서 2017년 2분기부터 가계소득 급감이 나타나니까 문재인 정부가 고소득자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 증가율을 조작했다. 이런 내용도 감사원 조사 결과에 나왔는데 결국 이런 통계를 조작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극도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는데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가 권력이 통계 손을 대어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현실을 더 적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이 대체 왜 조작이고 왜곡입니까? 네, 여야 간의 이 해석과 입장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들으신 대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냈어요. 대한민국 주식회사 회계 조작이다. 국민을 기망한 정부다. 전 정부는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지난 8월에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분식 회계를 한다고까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 회계 조작 의혹이 이미 나온 바가 있어요.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이미 강력하게 이미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놓은 상황이라 이거를 분식 회계 수준의 통계 조작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요. 일단 이 국가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만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값 수치들을 수집하는 현장 조사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치를 모아서 통계학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이 분석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국가 통계 작성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작을 조직적으로 하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의기투합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조작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민간
연구소들의 수치, 통계들을 포함해서 국가 통계와 마찬가지로 많은 통계 수치들이 있는데 그 수치들이 조금씩 다른 와중에 꼭 국가 통계만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걸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방금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 주중치, 확정치, 속보치 원래는 확정치만 일주일에 한번 받아야 되는데 왜 중간에 더 받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역대 정부들이 이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보고도 받고 그런 식으로 개선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왜 이번 이 문재인 정부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작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건 이게 어차피 지금 수사를 요청했거든요. 검찰에. 결국엔 이게 기소가 되고 재판으로 넘어갈 텐데 과연 감사원과 검찰이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조작을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통계 조작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숫자를 고쳐야 돼요. 이게 뭐 단순히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와라고 요청한다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실제로 고의적으로 숫자를 고친 흔적이 입증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과연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 박성호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요청. 그렇습니다. 그런 요청을 산하기관에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그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해병대로 가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 구제 신청 처리 과정에서 내용을 겪은 데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유감을 표했네요. 네, 그러니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이 최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을 했고 그에 앞서 임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려다가 상임위원 2명이 불참해서 회의를 제대로 열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불참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해당 안건 이거는 군인권보호위가 심리해야 할 문제임에도 송 위원장 측과 사무처자가 무례하게 상임위를 추진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 혐의를 군검찰이 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긴급 이게 구제를 해야 된다. 인권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신청이 들어간 것인데 제대로 논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권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군 사망 사건에 대한 여기 관련된 유가족들이 또 항의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송 위원장이 일부 매체에다가 입장을 밝혔는데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요청건에 대해서는 여러 내부적 사정을 순탄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나는 이쪽이고 저 사람은 저쪽을 대변한다는 생각을 하면 토론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권위가 좌파의 소굴이라거나 한쪽의 얘기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게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특정 위원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인권위원회 자격에 대한 좀 원칙적인 언급을 통해서 일부 위원을 애둘러 겨냥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인권이란 것을 어떤 이념의 잣대로 보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은 인권 그 자체로 봐야지 인권에 초점을 맞춰야지 인권위조차 이념 전쟁의 장이 돼서 안 된다. 이렇게 위원장이 경고한 셈이니까 앞으로 인권위원회가 우리 인권에 대해서 어떤 또 결정을 내리고 회의를 할지 이건 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자면 이런 요청에 대해서 빨리 긴급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사과,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안타깝고 아쉽다는 거죠. 자,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 후보자 관련된 이야기로 가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행 후보자인데요. 소셜미디어 업체인 위키트리 설립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직자가 되면서 위키트리와는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했었는데 월급을 받아왔다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행 후보자는 2009년에 이 소셜미디어 위키트리를 창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위키트리가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 콘텐츠와 여러 번 이 전시회를 공동 주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또 김건희 여사의 친분으로 인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어요. 그때 김행 후보자가 했던 해명이 2013년에 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갈 때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이 위키트리 본인의 주식을 다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3년부터 19년까지는 전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코바나 콘텐츠랑 전시회를 하든 말든 이제 본인은 아예 관계가 없었다는 해명을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이 김 후보자의 경력 증명서에 보니까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키트리가 운영하는 소셜뉴스 부문의 부회장직위가 기재돼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그랬는데 부회장직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도 2018년에 이 소셜뉴스로부터 근로소득 7,500만 원을 1년에 수령한 것이 기재가 돼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도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월급을 받은 것이 맞다. 2013년과 19년 사이에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한 것이고 2016년에 대변인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 보니까 그때 당시 대표가 연수를 갔다 오라고 해서 연수를 갔는데 그 연수비로 회사에서 월급을 줬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관련이 없다 그랬지만 월급은 받았다고 인정한 셈이 됐죠. 그리고 주식을 팔아서 관계가 없었다던 2013년과 19년 기간에 보니까 이 김 후보자의 주식을 또 김 후보자의 시누이가 샀어요. 그 시누이가 또 대주주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기간에 김행 후보자 남편이 또 감사를 맡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위키트리와 관련이 없었던 게 아니라 관련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부분이 청문회에서 또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이슈만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차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행사 아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부천 국제 만화 축제였는데요. 올해 열린 제26회 부천 국제 만화 축제에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는 열리지가 않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윤석열 대통령 풍자한 카툰 윤석열차가 금상을 받았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공모전에서는 이 윤석열차 논란을 이유로 지난해까지 후원단체 이름을 올렸던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상작 전시회가 빠진 채 시상식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상을 받은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이다라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쪽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사실은 지난달 24일 열린 기자 간담회까지만 해도 지난해처럼 부천국제만화축제 기간 중에는 전국 학생만화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전시회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전시회가 진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작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찍을 수도 있고 또 SNS 통해서 널리 알려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애초에 막은 거 아니냐. 지난대의 파장이 의식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만화 공모전 수상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쉽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작품이 전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는데 어떤 이런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전시회까지 안 되다 보니까 뭐 자신의 이제 그린 작품을 휴대전화로 이제 보여주면서 사진 찍고 뭐 이 정도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전시회는 전시회대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예술의 허용성이 어디까지일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네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호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 송입니다. 항상 이 코너 하면서 오늘은 어떤 노래가 올라왔을까 많이 궁금해집니다. 2583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노래가 절로 생각나네요. 스티비 원더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영어 제목이니까 좀 힘드네요. 매일 오늘 같으면 좋겠습니다. 2583님께 디저트 쿠폰 보내드리고요. 어렵지만 한 번 더 발음을 해볼게요. 스티비 원더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Forever you'll stay in my heart.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아쉬운 감장수 6월부터 한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돈이 아쉬워서 물건답지 못한 것을 미리 내다 파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는 변변치 못한 일을 남보다 일찍함을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변변하다란 말 역시 됨됨이나 생김새 따위가 흠이 없고 어지간하다라는 뜻과 제대로 갖춰서 충분하다란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는 고유어 형용사입니다. 그 집 아들은 인물이 변변하다 또는 변변한 나들이 옷 한 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변하다를 부정의 변으로 사용할 때도 꽤 있는데요. 이때는 변변하지 않다가 주어든 변변치 않다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변변치 않은 것 또는 변변치 못한 것과 관련된 표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우리는 살림이 어려워 건건이 하나 겨우 차려놓고 밥을 먹었다. 이 예문에 나오는 건건이는 변변치 않은 반찬 또는 간략한 반찬을 뜻합니다. 또 포금이란 한자어는 무명이불이란 뜻인데요. 변변치 않은 이부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화초밭에 괴석이란 속담도 있는데요. 이것은 변변치 못한 것도 놓일 자리에 놓여 그 가치가 드러남을 비유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가을비가 쉬어가는 사이 반짝 더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경주와 밀양이 30도, 광양 29도까지 올랐는데요. 한낮에 대구와 순천 31도, 부산 30도, 강릉, 광주 29도 안팎으로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곳이 있겠고요. 대전, 제주 29도, 서울 28도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후엔 전국 대부분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 북부와 충청 내륙에 빗줄기가 다소 강한 곳이 있는데요. 강원 경상권에 최대 40, 경북 동부는 60mm까지 강하게 내릴 수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 오겠습니다. 높은 산지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농작물 관리와 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경기 북부 내륙에 비가 살짝 오면서 수도권이 먼저 27도 안팎까지 떨어지고요. 모레는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리며 한낮에도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주 후반엔 아침 기온도 빠르게 내려가 금요일 아침 서울이 18도, 세종 16도로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2도입니다. 박다음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한독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등 국정기조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적 올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식 19일 차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진행을 중단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의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좀 날씨가 덥긴 한데 네. 완전 좀 가을 날씨로 옮겨가고 있는 것 아닌가. 확실히 아침 네. 저녁 공기는 좀 달라진 걸 느끼고 또 요 며칠 비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갑자기 또 쌀쌀해지려나? 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다음 주면 또 명절이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또 우리나라에도 좋은 일만 좀 많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충북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세비를 들여 주민 공동 목욕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다 만들고 났더니 영업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사용 못하는 겁니까? 기껏 돈까지 다 들였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럴 공산이 커졌어요. 지금도 이미 준공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물 한 번 채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에서 지난해 12월에 그 아파트 형태의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영구 임대 주택이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국민 임대 가구가 같이 입주를 해서 180여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 이제 1층에 340제곱미터 한 100평 규모의 목욕탕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동읍에 대중 목욕탕이 딱 한 군데뿐이라서 이렇게 만들면 입주민도 또 문을 열어서 사용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던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였죠. 그런데 영동군이 문제가 이 건물이 다 지어진 뒤에야 법적으로 여기에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운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걸 지자체에서 또 공사 전에 이런 걸 확인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알만도 한데. 참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좀 처음에 허가 단계에서 네. 그게 왜 확인이 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이거를 LH가 받을 때에도 문제가 안 됐던 게 참 기가 막혀서 지금 보도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영동구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만 불가 답변만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러면 입주민 전용으로만 또 이제 돌리기에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수돗물값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고 여기에다가 또 어쨌든 간 운영하고는 이렇게 직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건비도 추가로 들 것이고. 그래서 일단 영동군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인데 대안이 정말로 뭐 없을 경우에는 목욕탕을 철거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4억 원가량 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진짜 너무 아까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없을까요? 이렇게 덮어놓고 만들어놨는데 여기를 예외로 또 하기에도 또 난감한 것도 있고요. 뭔가 좀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네, 뭔가 좋은 묘안이 아이디어. 묘수가 떠오르면 예. 댓글에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물값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물값이 거의 안 드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지하수나 뭐 태양열을 통해서 또 온수 처리를 한다든지 괜한 또 저 아이디어까지 생각이 나네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한 살 아기가 마약에 노출돼 사망하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이것은 미국의 위기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한 살 아기가 마약에 노출될 수가 있죠? 이 사건은 미국 뉴욕 브롱크스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아기 4명이 마약류 물질에 노출된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4명 모두가 2살 이하의 아기였고 이 중에 8개월짜리 아기도 있었고 그중에 1살 남자아이가 끝내 숨지고 말았어요.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은 의식을 찾았다고는 하는데 위중한 상태라고 알려졌고요. 뉴욕 경찰은 영아들이 아편류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아이들의 증상도 그렇고 현장에서 마약상들이 약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가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증상이 좀 이렇게 무기력증에 처지고 축축 처지고 그 마약 그 증상 노출 증상을 보였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뉴욕 경찰에서도 이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오피오이드에 노출됐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뉴욕 타임스는 이번 사건을 두고 뉴욕과 미국 전체를 괴롭히는 2가지 위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나섰는데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의 그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은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요. 펜타닐 같은 그게 다 오피오이드 계열인데 지난해 미국에서 약 7만 5천 명이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는 부모들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다라는 건데요. 이 마약과 관련된 사용하는 장비가 발견됐다는 그 현장은 어린이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명이나 되는 아기가 그렇게 고스란히 노출이 된 거고 이 어린이집 자체가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힘들게 찾은 곳이라고 해요. 이번에 사망한 아기도 그 대기자 명단 기다리다가 겨우 입소를 했는데 일주일 등원하고 아직은 막 적응 단계였던 것으로 알려져서 또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건물 1층에 있는 이런 식의 작은 어린이집들은 뉴욕 노동자 계층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부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어린이집도 수입을 올리기에 노력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런까지의 얘기는 머나먼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워낙에 하도 우리도 마약 사건이 또 그렇잖아요. 학원가에서도 있었고 좀 이게 좀 소름 돋는 더 이상 심각합니다. 먼 얘기만 아닌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약 가루 하나라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카페가 참 많은 대한민국인데요. 짧은 거리를 걸어도 몇 개씩이나 이제 지나게 되죠. 골목길에.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애용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접근성이 좋다. 뭐 어디든지 이제 보이는 대로 가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고카페인 대용량 커피에 과하게 너무 노출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10대 학생들이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좀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뭐 이렇게 성인이 돼서 커피를 마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초등학생 때부터 커피를 마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뭐 초등학생이요? 네,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혹은 이제 카페 들어가 보면 학생들 3, 4, 5 모여가지고 그렇게 커피 마시는 일은 예산일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잘 상상이 안 되네요. 초등학생이. 네. 초등학생들이 커피숍에 앉아서 3명, 4명이 바닐라 라떼와 아이스 그렇죠.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있다. 그게 되게 이제 하나의 문화? 10대들의 문화가 된 건데 특히나 요즘엔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많다 보니까 가격도 용돈으로 뭐 그렇게 부담 없이 마실 수 있고 아니 떡볶이집이나 무슨 미숫가루 가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시면은 학생들이 답답하다고 이제 가슴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원가 같은 데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진짜 많거든요. 이런 카페가. 또 테이크아웃 다 되고
메뉴도 정말 뭐 갈수록 화려해가지고 시즌별로 음료 나오고 대용량의 막 1리터짜리 커피 나오고 달콤하고 맛있고 계절 뭐 시즌 음료에다가 크림 엄청 올려주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되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학원 가서 졸리니까 이게 수업 들을 때 확실히 덜 졸려서 자주 사 마시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학생들 스스로도 아 이거 나 중독일 수도 있겠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심장이 쿵쿵 빠르게 뛸 때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상하시겠지만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훨씬 넘는다는 게 문제인 건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청소년과 어린이는 체중 1kg당 카페인 최대 섭취 권장량이 2.5mg 이하입니다. 그럼 이거를 몸무게 50kg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50 곱하면 하루에 125mg 이하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커피 브랜드에서 파는 600ml짜리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경우는 204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의 2배급이고. 근데 이게 문제는 마시다 보면 한 잔으로 끝나지 않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또 브랜드별로 천차만별이라서 진짜 센 곳은 저도 마시면 하루 종일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은 당연히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한창 이제 키가 크고 그래야 되는데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그리고 또 처음에 이제 집중력 때문에 마신다고는 하는데 순간적으로는 올릴 수는 있지만 효과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집중력은 더 떨어지고 신경은 예민해질 수 있다고 의료진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예전에도 그 편의점에서 파는 강아지 캐릭터 있는 커피 우유에서도 너무나 고함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심장 뛰는 것들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당류에도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 좀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 뭐 당류 사실 그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그렇죠. 700, 800이 들어가 있어요. 뭐든 과하면 안 좋은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젊은 층에서 당뇨병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이 조금 여기서 법적인 문제가 이게 식약처가 학교 내부에서는 이렇게 카페인 들어있는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작 뭐 이제 학원가나 학교 인근 쪽에 있는 가게들은 일일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조금 짧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게 정치권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네요. 그래도 월요일까지도 계속 대표실에서 단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원석 전 의원은 병원으로 이재명 대표 실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어제 한 차례 119가 출동을 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거부 의사를 밝혀서 돌아갔는데요. 굉장히 좀 뭐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건 이제 충분히 짐작 가능하고요. 네. 아마 이제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응급한 조치를 취한 것 같고 일단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고 의식은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수치가 정상이 아닐 겁니다. 지금 19일 단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복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단식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단식이 중단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병원에 가서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병원에 가서 뭐 식염수 투입도 하고 하면은 위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 뭘 삼켜야 이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의지는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이쯤 이제 몸을 좀 추슬러서 다른 방법으로 본인이 의지를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긴급 의총을 열어서 몇 가지 이제 논의 사항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중단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병원까지 실려간 상태입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해법을 좀 풀어낸다면 어떤 해법이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1983년에 이제 김영삼 총재가 이제 단식을 했던 거예요. 그때도 김영삼 총재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게 김영삼 총재가 그때 얘기를 요청을 했던 게 이를테면은 대통령제 직선제 개헌. 뭐 이거 전두환 정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민주화 운동을 촉진시켰다. 뭐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겠다 이런 이제 뭐 단식이었고 당시에 여권이나 정부에서 했던 것도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조금 뭐 비판, 조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 동아일보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민주당이 격앙됐는데 당시에 83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때 김영삼 총재가 병실에 실려갔거든요. 근데 병실 앞에 와가지고 불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안기부 직원들이.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직접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양쪽에 거의 타협이 당시에 없는. 뭐 전해진 보도 내용이 그런 것이죠. 그렇죠. 예, 뭐 이건 뭐 많이 알려진 거니까요. 네. 뭐 그러니까 막 그런 식의 이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김영삼 총재가 어떻게 단식을 이제 멈췄냐면은 김수환 추기경이 찾아와가지고 간곡하게 좀 멈춰달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중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지금 뭐 꼭 비슷하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분들이 이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를테면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조금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더 윗어른 뭐 원로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좀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이게 사회적으로 뭐 아니면 정치적으로 뭐 어떤 평가를 받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진정성은 어느 정도 이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김영삼 총재의 23일은 넘어설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예, 제 느낌에는 그거 어쨌든 이게 상당히 뭐 이게 최장 기간의 단식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좀 더 단식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표결 뭐 요게 지금 있잖아요.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표결 뭐 이런 것까지를 감안했을 때 당분간 좀 단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적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단식 중단을 요구하는 SNS는 몇 차례인데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찾아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찾아갑니까? 대통령실이 저렇게 눈을 치켜뜨고 있는데.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범죄자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세력이고 이른바 이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이런 세력인데 어떻게 당대표가 찾아가겠어요? 찾아가면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오늘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피의자들이 다 단식하고 뭐 마치 이제 때를 쓰면 그러면 이제 사법 절차가 거기에 좌우돼야 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지금 본심이죠. 여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식이 오래되고 또 그에 대해서 조롱 일변도로 대응했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게 이제 더 악화됐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역풍 이런 걸 차단하고자 일종의 이제 립 서비스를 했는데 별로 진정성은 없어요. 지금까지 뭐 여당도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표나 야당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SNS로 저렇게 얘기한 거는 다분히 이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일종의 이제 명분 축적용 얘기를 해놓은 거일 뿐이지. 홍준표 시장은
박 의원님 단식 조롱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까지 했는데 이런 좀 기류가 김기현 대표나 당내 분위기를 좀 바꿔놓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뭐 홍준표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고 그분 특유의 또 정무적 감각이 발동을 해서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본인이 과거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과하고 여권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대응하지 말자고 얘기한 건데 근데 대통령실의 기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거 눈치 보느라고 누구도 찾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뒤질세라 그걸 조롱하고 비난을 해왔던 거죠. 여권 내에서. 저는 그 기류가 여전하다고 보고요. 결국 이게 무슨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게 이재명 대표 단식을 멈추게 하거나 접점이 만들어지거나 출구를 열어주거나 그럴 생각이 여권에 전혀 없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거고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라도 출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이제 김영삼 그 전 대통령 시절 그 83년도 했던 단식 예를 들고 그때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와서 말리고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어른이 와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민사회와 종교계 원로들이 다 가서 말렸어요. 그런데도 이게 계속 되고 있어서 이제 누가 더 이상 말려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좋은 모습일까요? 중단될 수는 없을 네, 것이다. 저는 그 별로 좋은 모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현직 대통령의 무슨 개입 얘기가 나올 거고 또 그렇게까지 지금 명분 있는 단식이 아니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나서서 뭘 만류를 해야 될 만큼.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결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대응하고 싸울 걸 생각해야지 지금 여기서 단식을 더하면 단식을 위한 단식 내지는 그야말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식한 네. 그 표결의 부결을 의식한 단식이라는 평가밖에 남지 않습니다. 네.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지금 박 의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입니다. 자, 검찰이 예상한 것보다는 일반적인 예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빨리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추석 명절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는 의미. 여기에 또 추석 명절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민심이니까 강서구청장 선거도 있고 추석 민심 때 이재명 대표 이 구속영장 이걸 뭐 밥상에 올리겠다 이런 또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추석 밥상머리에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뭐 표결 뭐 요거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 2달 전에 나왔고요. 그거보다도 좀 더 앞서서도 나왔어요. 잠깐만요. 예. 2달 전에 나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가설로 일종의 가설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 2달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게 체포동의안이 다시 언제 이제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할 것이냐를 놓고 대장동 청구한 거 이후로 대장동과 성남FC 청구한 거 이후로 다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9월 달에 추석 앞두고 이제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된 거예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했는데 타임라인을 보면은 그냥 또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를 해야지 당사자를 소환 조사를 하지도 않고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양당이 아니라 검찰하고 민주당 당대표실하고 일정 조율하면서 여러 차례 뭐 시간이 좀 흐른 부분도 있고 사실은 8월 말에 해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했는데 타임라인이 안 나왔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뭐 예측한 대로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에 그냥 뭐 생각을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검찰의 음모가 있네 아니네 뭐 그렇게 볼 필요도 없고 뭐 언제 하든 뭐 할 뭐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추석 밥상머리에 이재명 이름이 올라갈까 그 생각은 좀 해요. 저는 윤석열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국에 대해서 물론 이재명 대표의 이름도 올라가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금 정치 스타일이나 이런 게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거보다는 그냥 물가 얘기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네, 경제 지금 물가 폭등했다 뭐 이런 거 지금 그냥 정치 얘기 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 있다. 네. 네. 추석 뭐 경기 관련해서는 밥상머리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도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자, 이 대표에 대한 그래서 이제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자, 20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목요일인데
자,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입니다. 부결이냐 가결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가 좀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언했던 대로 가결시켜서 사법 절차에 임하는 게 맞죠. 그리고 민주당도 혁신위 그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물론 조건부이긴 합니다만 정당한 그 체포영장의 경우라는 조건부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수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깔끔한 거는 그냥 그 가결시키고 그 이 사법 절차 영장 실질 심사 절차에 임하면 가장 깔끔합니다. 그게 기존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공언해 왔던 바의 연장선에서 일종의 이제 언행일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단식이라는 변수가 생겼고 건강 상태로 보더라도 가결되더라도 금방 법원에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가기가 뭐 그거는 추석 연휴 이후에 실질 심사가 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원이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날짜를 조정을 할 수도 있다. 그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결 당론을 정해야 된다. 내지는 당론까지 정하지 않더라도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친명계 의원이 아니어도 이제 그런 당내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단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변수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이 또 한 번 말을 뒤집고 방탄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 역풍을 감당할 수 있겠냐. 또 이런 반론이 당내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예상컨대 당론으로 뭘 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뭐 당론으로 가결 부결 이런 걸 정했던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표결에 붙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이재명 대표가 내가 사법 절차에 임할 테니 우리가 공언했던 대로 이론 없이 가결시켜서 영장 실질심사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부결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졌죠. 이게 이제 그 가결이 되려면 그 재석 과반 이상이 가를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권이나 무효표가 꽤 있잖아요. 지난번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기권 무효가 많아서 결국에는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에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표결 때 50명만 출석해서 정족수는 채우되 기권하고 국민의힘 찬성표로만 가결시키는 방안.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아마 전략 단위에서 가결을 전제로 가결을 전제로 우리가 주도하는 가결이냐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가결이냐 두 가지 모양새를 전술적으로 좀 고민해 본 페이퍼인 것 같은데 전제는 가결이에요. 그 전제는. 근데 지금 그 전제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죠. 부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보이콧 하자. 그리고 다음 회기에 또 올라오면 또 보이콧 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아예 들어가지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강경론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또 민주당의 지금 혁신회의라고 이른바 이제 친명계 원외위원장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뭐 당원들 인간띠 있기를 하겠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되면 오늘 뭐 용산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죠. 네, 그래서 그 아마 이제 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 가결표를 찍을 수도 있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거세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설사 이제 부결이 돼도 또 이제 여론의 역풍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민주당이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거냐라는 또 이견이 있어서 당 내부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또 언론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부결 목소리가 높게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그런데 여론이 문제입니다. 여론은 상당히 또 부결을 해버리면 악화될 텐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정치적 흥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9년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했을 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도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정치적 흥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지역위원장들한테 왜 너 단식 안 해? 그래가지고 단식장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걸어요. 이렇게 플래카드까지 걸어놓고 단식을 안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난 단식할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릴레이 단식을 하시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생각이 없는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어쩔 수 없고 제가 다 물어보지는 않았죠. 근데
이름까지 걸어놓고 동조 단식 해놓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에서 당원들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안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며칠이라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지지자들이 격앙돼 있어요. 저는 이제 언론인으로서 저널리스트로서 과거의 사례들은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황교안 대표 단식하고 삭발했을 때도 이를테면은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왜 삭발 안 해? 삭발해라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막 지지자들이 얘기하고 막 다 격앙돼 있었어요. 그게 선거 승리로 이어졌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식과 이를테면은 선거 승리 이런 내년 총선은 냉정하게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방탄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당이 쪼개질 가능성.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재명이랑 같이 못 간다라고 하는 비명계들이 이제 집단 탈당을 하거나 그러면서 민주당이 패배하는 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명분이 없어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채포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지금은 만약에 가결을 시킬 경우에 배신자 취급을 하고 지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게 지지자들이잖아요. 지금 정치적 흥분 상태인데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영장실질심사를 보는 게 그 구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죄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지자들도 불안한 거예요, 솔직히. 법원 못 믿겠다. 그러니까 법원도 못 믿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원도 한통속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이면은 이재명 대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진정하게 리더십을 회복하고 당 장악 주도권에 장악을 하려면 여기에서 영장실질심사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기각이 될 경우에는 이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완전히 입증이 되는 거고 당 대표의 리더십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를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할 어떤 뭐 깜냥이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체포 동의안에 반대 기류가 부결 기류가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본인 스스로가 가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래서 그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그렇게 했던 게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들면은 당이 쪼개질 위기까지 있으면은 지금 이 얘기까지 나왔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냉정하게 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상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이 강경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도 있을 테고요. 다른 국정 운영에 대한 마찰도 있을 텐데 박 의원님, 네. 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 해임 건의안은 제출이 됐습니다. 또 이균용 이 대법원장 인준도 걸려 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임 건의안 제출하고 이균용 대법원장은 인준 거부한다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비상의총을 열어서 거기서 이제 내각 총사퇴 얘기가 나오고 총리 해임 건의안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뭐 국민항쟁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의 출구를 열기 위해서 당이 투쟁 수위를 올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결의 사항도 좀 수위가 높아진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식의 뭐 내각 총사퇴라든지 혹은 그 뭐 국민 항쟁 이런 얘기를 관성적으로 자꾸 그런 레토릭을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상황에서는 민주당보다 국민들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국민 여론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고조되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탄핵 직전에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늦게 광장에 나와서 가장 늦게 탄핵을 수용했어요. 원래 정치권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상이 반대예요.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하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렇다고 당장 무슨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내지는 국민 항쟁으로 가야 된다고까지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 이면에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혹은 민주당의 이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당이 앞장서 가지고 뭐 내각 총사퇴를 얘기하고 국민 항쟁을 얘기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심의 지금 흐름이나 여론의 기류를 냉정하게 보기보다는 지지자들의 격앙된 그런 목소리 이것만 저는 쳐다보고 이제 그걸 수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의 수위가 높아지고 이제 구호가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좀 냉정함을 잃으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런 일방적이고 꽉 막힌 듯한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오히려 제대로 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 훨씬 더 냉정하게 지금 열려져 있는 정기국회라는 국면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총리 해임 건의안이라는 거는 일종의 상징적 제스처일 수 있어요. 현 정부가 워낙에 이제 소통도 없고 대화도 없고 국정 운영을 꽉 막아놨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이라는 게 뭐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효력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지. 저는 뭐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 통과를 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야 간에 이렇게 꽉 막힌 이 정국은 뭐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게 되겠죠. 물론 뭐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이 뭔가 전향적으로 대야 관계를 풀기보다는 갈등 일변도로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 상황을 몰고 나가겠다라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좀 답답하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그럴수록 저는 야당이 좀 전략적으로 냉정하게 싸워야 된다. 자, 아까 이제 앞서 물가 얘기도 하고 뭐 민생 얘기도 했는데 지금 경제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 총선 앞두고 훨씬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실질적인 견제력이나 실질적인 비판 역량을 보이는 게 이게 이 명목상 구호가 센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더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좀 현장과 관련될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인데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월 12일 양일간 서울 강서구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강서구청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 39.4%,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28.1%, 이게 오차 범위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니까요. 오차 범위 밖에서 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투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자, 두 분께 먼저 짧게 여쭤봅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강서구 누가 더 유리한 선거가 될 거라고 전망합니까? 아니 그냥 뭐 여론조사에서 나온 대로 봐야죠. 뭐 이거를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선거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망했구나 그냥. 김태우 후보는 망했구나. 일단은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는 선거 구도가 될 것이다. 이거 당연하죠. 뭐 네. 그거는 뭐 말할 거 없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요? 그렇죠. 명분이 없는 선거잖아요. 당연히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일 거고 국민의힘이 약간 요행을 바라는 것 같아요.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야권의 후보가 난립해서 표를 적당히 찢어가지면 그러면 이제 그 반사의 이익으로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요행을 바라고 선거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현 지도부는 끝까지 공천을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알려진 바로는 결국엔 대통령실에 의중이 전달돼서 공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책임도 대통령실이 져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김에 금태섭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이곳에 후보를 낸다. 일종의 무소속 연대인가요? 후보를 낸다 이런 말이 돌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럴 계획이십니까?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 제가 바로 그 오보라고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정태근 금태섭 의원과 만나서 삼지대 신당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던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금태섭 의원이 주도한다는 이른바 금태섭 신당에 참여하거나 혹은 뭐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함께 후보를 낸다거나 그거는 뭐 저는 정의당 당적이 있고 또 정태근 의원님은 국민의힘 당적이 아직 있어요. 때문에 그건 뭐 이제 사실과는 좀 다른 얘기고요. 아마 금태섭 의원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선택이라는 당명을 그렇게 정했던데 거기가 이제 창당 발기인들 함과 동시에 강서 재보궐선거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제 후보를 출마시킬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출마를 시켰을 때 어느 정도의 볼륨을 보일지도 좀 미지수입니다. 지금 참고로 이제 그 양당 이외에 여러 이제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이 참여해서 선거를 뛰고 있는데 실제 뭐 한 자릿수 이상의 그 지지율을 제가 속해 있는 정의당 후보도 출마를 했습니다만 보이고 있는 상황은 못 되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구도를 비집고 이른바 이제 금태섭 의원이 그
이 추진하는 그런 신당의 후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오히려 기존의 정의당이나 진보당 후보보다도 미미한 그런 어떤 이 파워를 보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강민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자 조국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적 조국입니까 지금? 아니 이러면 망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좀 간단히 팁을 말씀드리면은 화곡동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이거든요. 예, 여기에 빌라 다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재개발 공약 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념 전쟁으로 이거를 끌고 가겠다. 조국에 대한 심판, 조국은 이미 거의 심판받고 1심에서 유죄 나고 조국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심판이 훨씬 더 먹혀요. 여기에 네. 심판론으로 양대 강으로 문튼다. 아 정말 누가 전략을 짜는지 좀 한심하다. 네. 예. 지역 현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강서구 보궐선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전망 차원에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간단하게 두 분께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입니다. 자, 일단 뭐 서로 여야가 완전히 정반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게 뭐 선거 조작이고 완전히 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그 소득주도 성장의 그 실패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야당에서는 전혀 아니다. 이걸 또 끄집어내서 문재인 정권 또 흠집내기냐. 먼저 박은석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까? 아니 관건은 실제 조작이 있었느냐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간 감사 결과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사원에선 발표는 조작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정부의 감사원, 특히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워낙에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이제 이 중간 조사 결과,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그런 의혹의 눈길을 지우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것도 중간 그 감사 결과 발표해 가지고 떠들썩하게 정치 쟁점화 시켰는데 감사위원회 의결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공수처가 지금 감사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감사원법을 어긴 이 불법 감사가 있었다라는 혐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 사실이라면, 만약 이제 통계 마사지, 통계에 손을 댄 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중대한 범죄죠.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뭐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조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분들은 이거 조작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일단 감사원에서 나온 발표가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은 뭐 조선일보 보도도 그렇고, 이게 부동산원 노조가 집단 반발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압력이 중간에 이를테면 통계 지금 매 주간 집계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세 가격 이거 어떻게 됐는지 가져와 봐라라고 하는데 중간에 가져 보면 안 되거든요. 원래 뭐 이런 거라든지 상당히 압박감을 뭐 느껴가지고 국토부에서 부동산원한테 예산이 내년 예산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부동산 문제가 민감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최대한 좋게 이제 뭐 뭔가를 이제 좀 결과를 끌어내려고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조작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데, 항상 보면은 좀 이 감사원이 중간 결과 발표한 거는 박원순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너무 정치적으로 뻥튀기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두 가지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통계 조작 의혹 논란도 상당히 정치권의 파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북아프리카가 정말 난리도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 모로코에서 강진이 있었죠. 네. 그 옆 나라인 리비아에서 지금 홍수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유는 있겠지만
북아프리카에 유독 집중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북아프리카 쪽인데 전 세계가 다 이런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기사에서 보듯이 미국, 캐나다 산불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 진행 중이에요. 몇 개월째 계속 진행 중인데 워낙 오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제 뉴스면에서 살짝 지금 안 다루고 있을 뿐이지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 다음은 홍수 100%입니다. 네. 예, 이상 기후 현상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리비아 홍수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기 뭐 자연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이게 자연재해 플러스 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10일 날 폭풍이 이제 동부를 강타를 하면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인재라는 부분이 나오는 게 댐 두 곳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이 4분의 1 정도가 잠겼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리비아가 아니 댐이 무너진다고 폭우에? 이게 왜 그랬냐면 리비아가 2011년 아랍의 봄 때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안정화가 안 되고 그때부터 계속 내전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부 쪽과 동부 쪽이 나뉘었어요. 서부 쪽과 동부 쪽이 나뉘어가지고 이제 서부 쪽은 통합정부라고 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부가 들어섰고 동부 쪽은 이제 국민군 쪽이라고 해가지고 반군 쪽이 있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각각 다른 나라들이 국민군과 통합정부를 다르게 응원을 하면서 국제전으로까지 비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자, 10년 넘게 이렇게 내전 상태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복구라든지 어떤 점검 안 됐겠죠. 댐의 균열이 이미 가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 어느 쪽도 이걸 바로잡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우에 댐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벌어져서 피해가 더 커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손보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증언들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아니 이쪽에서는 저기 대피하라고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또 집에 머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통합정부, 중앙정부 상태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게다가 리비아 검찰이 이번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과연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원래는 유엔이 뭐 11,300명 정도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이제 수정치를 발표를 했어요. 한 4,00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집계 자체가 제대로 안 됩니다. 4,000명인지 만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현장 상황이 정말 처참하고 열악하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일단 외부에서 취재에 들어간 언론인들이 그 상황들을 목도를 하고 있는데요. 시체가 그냥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이 동부 쪽에서 이제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지중해 쪽으로 시체들이 많이 떠밀려 내려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대로 신원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리비아 당국이 아예 집단 매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국제적십자위원회하고 세계보건기구가 그런 식으로 시신에 대해서 함부로 매장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리비아 당국이 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봉쇄하겠다라고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참담합니다. 정확하게 사고 집계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좀 수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로코도 지금 피해 복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생존자 구조는 당국이 72시간 지났으니까 우리 손 났어 이러고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구호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대로 그 산간 지역이 주로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지역까지 손길이 제대로 안 뻗친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모로코 당국이 이거 우리 힘으로 하겠어라고 4개국 이외에 도움을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인근에 아주 문화 유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라케시인가요? 거기까지도 지진의 피해가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 소식인데요.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주기지에서 양국 정상이 만났죠. 이것도 참 특이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정치는 숨 쉬는 것마저도 다 계산된 행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다라는 건 이 우주기지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먼저 그 푸틴 대통령이 원래는 기선제압용으로 지각하는 걸로 악명이 높은데 30분 먼저 도착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맞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거의 없죠. 없던 거였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이 귀하다.
굉장히 소중하다. 우주기지 이거는 러시아가 여전히 우주 강국이라는 걸 대내외에 좀 러시아의 건재함을 좀 나타내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북한 쪽에서도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우주 산업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불러가지고 자 보이지 이것 봐 이 정도야. 그럼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자 니네 뭘 가지고 싶니 러시아 쪽에서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저희를 위해서 뭘 줄 수 있나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이제 양쪽의 목적이 잘 맞아 떨어졌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 사실 이 정상회담 앞부터 계속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네 만나가 무기 거래하기만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기 거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좀 더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계속 무기 거래를 몰아가는 건 미국 언론의 정치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국제사회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좀 힘든 부분들을 북한이 이제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살짝 끌어당기는 거고 또 하나가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서방 기업들 다 내보냈잖아요. 그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다 메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와 루블화로 무역까지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의존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야 이거 조금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살짝 포션을 비율을 북한 쪽으로 기울일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두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서 가장 최대 목표가 뭐냐면 정상 국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뭐 영부인 대동해가지고 자기 이제 와이프 대동해가지고 그 회의석상에 나타나고 국제무대에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런 정상국가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우리 북한을 이렇게 하나의 동등한 국가로 대우해주고 있어라는 걸 세계 만방에 보이는 거죠. 이것 역시도 내부 체제 단속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우리 정상국가야 인정해줘. 심지어 러시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야라는 걸 보일 법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번에 무기 교류도 있겠지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선전 효과가 있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예. 심지어 그 지금 군사 협력의 문제가 아니고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우리는 군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심지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북한과 도모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 역시도 김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해요. 외교의 우선순위를 러시아에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5박 6일간 순방을 하면서 중요한 지점들을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북중러가 밀착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이 팽당한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건 또 다른 의미로 봐야 됩니다. 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시 주석 들어서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초창기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잠깐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가 윤 정부 들어서 경색이 되면서 다시 이제 중국, 러시아 쪽하고 기울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러시아와 손을 잡고 전 세계에서 반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손을 놓을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러시아가 아쉽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크게 추진하는 일들이 있어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깨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중간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중해 섬 몰타에서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과 왕이 부장이 만났어요. 아니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중국은 미국과 만났네요. 자,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프레임을 어떻게 짜냐면 북중 밀착에 대항해서 또는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과 대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북러 밀착에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견제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제관계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밀착돼 있는 관계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밀착돼 있는 관계인데 그 어느 때보다 미중 간의 관계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을 때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향해서 구애의 대화를 하자라고 화해 손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왕이 부장이
정말 미국 쪽과 뭔가를 쑥닥거리기 위해서 갔을 것이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북러의 밀착에 대해서 미국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날이 서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톤 다운하기 위해서 저는 왕이가 나선 부분이 있고요. 오늘 왕이 부장이 러시아를 갑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북한하고 이런 얘기했어. 야, 우리는 미국하고 이런 얘기했어. 그런 얘기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제이크 설리번을 만나기는 했지만 과연 그 자리에서 약속했던 것들이나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국제 질서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강대국 위주의 조금 전통적인 느낌 그리고 약간 고착화된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그 어느 나라도 소위 뭐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마저도 국익을 위해서라는 면 양쪽하고 다 손을 잡습니다. 네. 이념에 상관없이 손을 잡는 상황이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군요.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외신들은 어떻게 봅니까?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자, 일단 미국 언론 중심으로 계속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뭐 두 독재자 만났다. 이거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워싱턴 포스트에서 16일 날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북한에 무관심한 거 아니냐. 결국 그렇게 무관심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이 결과를 맞이한 거 아니냐.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BBC 입장에서도 아니 이거는 사실 미국이 뭐라고 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너네 둘이 밀착하면은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대응할 거야, 대가 치르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BBC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평양의 구멍가게 3-4개만 빼고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미 할 만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라는 말이 알겠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신문 보기도 바쁠 텐데 외신까지 챙기는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들 복잡한 이슈 명쾌하게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배종찬의 시사본부와 늘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